메리 스튜어트와 평생에 걸쳐 라이벌 관계를 형성한 엘리자베스는 잉글랜드의 왕위를 넘보는 그녀를 끝내 제거했고, 스페인의 왕 펠리페 2세는 같은 카톨릭 교도인 메리의 처형을 명분으로 삼아 잉글랜드에 대한 대대적 침공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역사적 대결이 될 이 전쟁은 과연 어떻게 펼쳐질 것이며, 엘리자베스는 과연 위기에 빠진 조국을 구해낼 수 있을까요? 평화적인 교육과 항로의 개척을 추진한 잉글랜드였으나 노예무역과 약탈 행위 역시 심심찮게 저질렀으니, 그중 대표적인 인물인 존 허킨스는 서아프리카 해안과 스페인을 오가며 흑인 노예무역을 통해 큰 돈을 벌었는데요. 그러나 그는 1567년 3차 항해 당시 스페인 선단의 공격을 받으며 큰 피해를 입었고, 자국민의 피해에 대해 분노한 잉글랜드인들은 스페인 선박과 식민지에 대한 보복성 약탈에 나서게 됩니다. 한편 이들 중 대서양을 누비며 가장 두드러진 활약을 보인 한 해적은 카리브 일대의 스페인 식민지들을 수시로 노략질했고, 그들로부터 빼앗은 많은 물품을 잉글랜드로 실어와 자국의 부를 증진시키면서 전국적 명성을 떨치게 되었으니, 파란만장한 삶을 살며 수많은 이야기를 남기게 되는 이 인물의 이름은 바로 프랜시스 드레이크였습니다. 1546년 잉글랜드 남부의 평범한 농가에서 태어난 드레이크는 일찍이 친척인 존 호킨스의 밑에서 노예무역에 종사했고, 스페인으로부터 앞서 언급한 큰 피해를 입은 뒤로 전 생애에 걸쳐 그들에 대한 큰 복수심을 품게 되는데요. 그는 또한 마젤란과 엘카노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세계 일주를 완수한 모험가이기도 했으니, 1578년 그가 발견한 남미와 남극대륙 사이에 위치한 드레이크 해협은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해협으로서 현재까지도 파나마 운하를 통과할 수 없는 대형 선박들의 주요 항로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편 드레이크의 해적질로 큰 피해를 입은 스페인은 잉글랜드에 자국의 상선을 약탈한 그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으나, 엘리자베스는 이를 방관했고 오히려 뒤에서 잉글랜드 해군까지 지원해주면서 드레이크의 해적질을 부추겼는데요. 여왕의 입장에서 강대국 스페인과의 정면 대결은 부담스러우면서도 약탈을 통한 적당한 견제는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었고, 드레이크가 그러한 노략질로 얻어내어 왕실에 바친 재화가 무려 30만 파운드 규모에 육박했으니, 이것은 당시 잉글랜드 왕실의 1년 국고 수입보다 많은 액수였습니다. 그렇게 어느덧 정부의 입장에서 부끄럽지만 유용한 해적에서 막대한 부를 생산하는 보물과 같은 존재로 발전한 드레이크에게 엘리자베스는 보답으로서 기사자기와 훈장을 수여했으니, 이제 그는 기존의 뛰어난 능력에 자존감과 국가에 대한 충성심까지 갖추게 되는데요. 한편 그렇지 않아도 잉글랜드가 신교국으로 돌아간 것과 더불어 북아메리카 내 그들의 식민활동에 대해 거슬려하고 있던 스페인은 한술 더 떠 잉글랜드 정부가 주도하는 이러한 해적질에 분노했고, 이것은 두 나라의 세기의 대결에 기폭제로 작용하게 되는데요. 한편 이러한 배경 이외에도 스페인이 잉글랜드와 전쟁을 결심한 가장 결정적 이유는 사실 따로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1568년부터 시작된 80년 전쟁, 즉 네덜란드 독립전쟁이었습니다. 카톨릭국인 스페인으로부터 오랜 지배하에 있던 네덜란드는 루터의 종교개혁 이래 개신교가 빠르게 확산되어 있었고, 카톨릭의 수호자를 자처한 스페인의 왕 펠리페 2세의 개신교 탄압과 과중한 세금 등 강압정책에 대한 불만으로 빌런판 오라니의 지휘하 결국 전체 17개 주가 저항하면서 독립전쟁이 시작되는데요. 그러나 이후 이들 세력은 1578년 젬블루 전투에서 스페인에게 패하면서 크게 약화되었고, 전체 17개 주 가운데 오늘날 벨기에가 되는 남부 10개 주가 독립전쟁의 대열에서 이탈하면서 분열되었으며, 칼뱅파 개신교가 주를 이룬 나머지 북부 7개 주 역시 분쇄될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엘리자베스가 통치하는 잉글랜드가 재정적으로는 물론 로버트 더들리 등이 이끄는 군대를 파견해 같은 개신교 세력인 네덜란드를 지원하면서 스페인의 분노를 샀고, 비슷한 시기에 벌어진 카톨릭 군주 메리 스튜어트에 대한 처형은 스페인에게 침략에 대한 결정적 명분을 주게 되는데요. 17년 전 레판토 전투에서 오스만 제국의 유럽 진출을 저해하는 등 뛰어난 성과를 바탕으로 군사적 사기와 자부심이 상당했던 펠리페 2세는 네덜란드를 효과적으로 진압하기 위해서라도 오래전부터 거슬리던 잉글랜드를 먼저 제압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결국 그들의 자부심인 아르마다, 즉 무적 함대 130척을 앞세워 잉글랜드를 침공하게 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잉글랜드와 스페인 양국의 운명을 결정지은 잉글랜드 스페인 전쟁의 진정한 시작이었습니다.
당시 잉글랜드는 여왕의 조부인 헨리 7세 때부터 시작하여 헨리 8세의 치세를 거치며 상당한 규모의 해군력을 갖추고 있었고, 그들의 유산을 물려받은 엘리자베스 역시 16세기의 대표적 범선인 갤리언선을 대규모로 보유하면서 근대적 해군으로 재무장해 있었는데요. 1588년 5월 리스본 항구에서 출발한 스페인의 무적 함대는 악천후와 질병에 시달리며 지체된 탓에 7월 중순에야 잉글랜드 해협에 도달할 수 있었고, 이들의 동태를 주시하고 있던 잉글랜드 함대는 총사령관 찰스 하워드의 지휘하 더 이상 해적이 아닌 엄연한 해군 제독으로서 당당히 출전한 드레이크의 활약 속 칼레 항구 앞바다에 정박해 있는 무적 함대에게 화공을 퍼붓게 되는데요. 잉글랜드의 화공선을 피하기 위해 닷줄을 끄는 무적 함대는 배가 표류하며 좌충우돌하는 속에 괴멸적 타격을 입게 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기원전 벌어진 고대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살라미스 해전과 100년 전 벌어진 조선과 일본의 한산대첩, 120년 뒤 벌어지는 프랑스와 잉글랜드의 트라팔과 해전과 더불어 오늘날 세계 4대 해전이라는 비공식적 명칭으로 회자되는 칼레 해전이었습니다. 그렇게 전의를 상실한 스페인 함대는 결국 퇴각을 감행했으나, 이번에는 북해에서 폭풍우를 만나 상당수의 배가 파손 및 침몰되었고, 떠나올 때의 절반도 채 안 되는 53척만이 스페인으로 귀향하게 됩니다. 그렇게 당대 최강국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고 위기에 처한 이웃 개신교 국가를 구함으로 명분과 실리를 모두 챙긴 잉글랜드는 국제적 위상이 크게 상승되는 속에 자신들이 이루어낸 성과에 대하여 민족적 자긍심을 갖게 되었고, 모두가 일치단결하여 적을 물리쳤다는 공동의 경험을 통해 전 국민적 일체감과 공동체 의식이 고양되면서 깊은 애국심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한편 이 칼레 해전 이후로 스페인이 몰락하고 잉글랜드가 대서양에 제해권을 쥐었다고 흔히들 알려져 있으나, 이것은 사실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니 실제 역사는 이러합니다. 무적 함대를 격파하며 기세가 오른 엘리자베스의 잉글랜드는 이듬해 드레이크를 제독으로 스페인의 대규모 원정군을 파견했으나, 이번에는 잉글랜드가 대패했으니 그들은 이 원정에서 15,000의 사상자를 내고 40척의 선박을 잃는 등 스페인이 앞서 입은 것보다 더 큰 피해를 입으며 사실상 더 이상의 해상 교전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다만 이후 다시 승기를 잡은 스페인이 함대를 재건해 1596년과 1597년 두 차례 원정군을 파견했으나 폭풍 등의 자연재해로 패배했고, 전쟁의 당사자였던 엘리자베스 1세와 펠리페 2세 두 왕 모두 사망한 이후인 1604년 잉글랜드와 스페인 양국은 런던에서 평화협정을 맺음으로써 아무런 실속 없이 재정부담만 가중시키는 이 전쟁을 끝내게 되는데요. 이로써 잉글랜드는 스페인으로부터 종교에 대한 압박은 물론 오랜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벗어났으며, 스페인 역시 잉글랜드로부터 해적질 및 네덜란드 독립군에 대한 지원 중단이라는 적지 않은 성과를 얻게 되는데요. 이후로도 스페인은 군사 강국으로서 명맥을 유지했으나, 이어진 30년 전쟁을 통해 네덜란드를 완전히 잃으면서 추락의 길을 걷게 되었고, 엘리자베스 7세 말년에 유명한 동인도 회사를 설립한 잉글랜드는 이어진 제임스 1세의 치세에서 식민지 개척을 본격적으로 개시해 북아메리카의 제임스타운을 세움으로써 그들의 찬란한 미래인 대영제국을 향한 첫 신호탄을 쏘아 올리게 됩니다. 해적에서 영웅이 된 프랜시스 드레이크의 활약 속 개신교 세력권의 수호를 자처하며 라이벌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무찌르고 영국의 자존심을 지켜낸 엘리자베스 1세, 외세와의 대결에서의 승리로 국민적 결속과 일체감이 생겨나는 속에 전례 없는 사회적 호황을 맞게 된 잉글랜드는 이제 분야를 가리지 않고 수많은 인재들이 활약하는 황금의 시대를 열게 되었으니, 앞선 내부적 개혁과 대외적 승리는 물론 여왕이 이루어낼 또 하나의 눈부신 성과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폭군의 사생아로 자라나 끝없는 시련 속 조국을 반석 위에 올려놓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여왕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